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돌아보니 어느새 저도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나이가 되었네요. 어른들 말로는 세상살이 쉬운 건 아무것도 없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된 세상살이는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지난 시절은 저에게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힘든 나날들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5년간은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평일이고 주말이고 할 것 없이 심지어 공휴일에도 제대로 마음 놓고 한 번 쉬어본 적이 없을 정도였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노력한 덕분인지 지금은 밥 굶을 걱정은 하지 않을 정도로 일이 안정되기는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어서 제일 좋은 게 뭐냐고요. 곰곰이 생각하던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고 다만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가격표를 보지 않고 메뉴를 고를 수 있다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이건 정말로 저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마음껏 사드릴 수 있다는 것도 좋았고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 제가 돈을 벌어서 달라진 점이 하나 더 있네요. 그건 저희 시댁 식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할 때부터 시댁에서는 저를 싫어했었거든요. 다른 이유는 없고 그저 저희 집이 가난하다는 이유에서였죠. 물론 다른 이유가 더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제일 큰 이유는 아마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가 제 인생에서 돈이 있고 없다는 게 생각보다 중요한 거구나 라고 생각했던 첫 순간이었죠. 그 이후로 저는 한 번 더 돈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동서를 통해서였어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과 제가 제일 어렵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입만 열면 조롱을 해대던 게 바로 동서였어요. 저였다면 아마 남의 일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예의 없게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 같았지만 동서는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고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소리 듣지 않겠다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소개팅으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여태까지 살면서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서 제일 선하고 순한 사람이었어요. 그걸 제일 처음 깨달았던 순간은 저희가 연애를 시작한 이후로 했던 첫 번째 데이트에서였어요. 정원아, 잠시만 있어봐. 어? 왜? 어디 가게? 저기 계신 할머니. 아까부터 봤는데 계단을 못 오르시는 것 같아서 내가 좀 도와드리고 올게. 여기 있어? 금방 갔다 올게. 그리고는 제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그쪽으로 달려가 버리더라고요. 저는 멍하니 그 사람이 뛰어간 방향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다리가 불편해 보이시는 할머니가 힘들게 보따리 2개를 들고 힘겹게 벽을 짚으면서 계단을 올라가고 계셨어요. 기다리라고는 했지만 저는 당시 남자친구의 뒤를 얼른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할머니를 나란히 부축했어요. 남자친구는 다른 손으로는 한 손에 할머니의 보따리 2개를 들고 있었고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사람과 데이트를 하면서 하루가 멀다 하게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 신기하기도 했고 기특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피곤하기도 했어요. 다른 지인들은 그런 저희 남자친구를 보고 사람이 마냥 착하게만 해도 안 된다면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착하게만 살면 남들 말처럼 손해보는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그런 모습들이 답답할 때도 있을 거라고 하면서요. 아무래도 만만하게 보이지 않고 자기 걸 잘 챙기면서 약삭 빠르게 사는 게 더 편한 세상이기는 하니까요.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선하고 순하다는 건 그 사람의 천성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능력이다 싶었거든요. 착하게 살기 힘든 이런 세상에서
지금까지 착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저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남자친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착했지만 저한테는 더 착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죠. 저는 평생을 저와 함께 살아가야 할 저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남자친구처럼 좋은 사람이라는 게 오히려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몇 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 그 사람과 결혼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도 다 이런 이유에서였고요. 한편으로는 또 이런 기대도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처럼 좋은 사람을 낳은 부모님과 또 그 가족들은 얼마나 좋은 사람들일까 하는 기대 말이에요. 주변에서 먼저 결혼한 친구나 지인들을 보면 시댁과의 갈등으로 결혼 생활에 위기가 온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저의 기대는 첫 만남에서부터 무참히 깨져버렸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분위기가 그랬던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좋은 분위기 속에서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누었었죠.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나는 우리 채민이가 아직도 사람만 좋아하고 세상 물정이라고는 하나도 몰라서 걱정이다 싶었거든. 솔직히 저래가지고 어디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걱정스럽기도 했고. 그런데 이렇게 예쁘고 야무진 아가씨를 데려와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니에요, 어머님. 저한테 너무 잘해줘서 제가 오빠한테 더 고맙죠. 그렇게 생각해주면 우리가 더 고맙고. 그래, 결혼식은 언제쯤이 좋겠어요? 둘이 생각하고 있는 날짜는 있고? 요즘 식장 잡기가 워낙에 힘들다고 해서 저희가 일단 결혼식장부터 미리 좀 찾아봤는데요. 그 뒤로도 저희의 대화는 한참을 서로 웃음꽃이 번지는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말수가 워낙에 없으신 분이시더라고요. 아마 그날 채 5마디도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원래 성격이 그러시다고 하는 말은 남자친구를 통해서 미리 들었었기 때문에 저도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옆에서 저희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옅게 미소를 지으시길래 눈치로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구나 하는 건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예비 시어머니와 저희의 대화로만 이어졌습니다. 남자친구에게는 몇 달 전에 결혼을 한 예비 시동생이 하나 있었는데요. 시동생 내외는 마침 해외여행을 갔던 터라 그날은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만약 제가 예비 시동생과 동서를 만났었다면 어쩌면 이 결혼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다 싶기도 하네요. 이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가정이기는 하지만요. 그러다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그 다음 질문이 나왔을 때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신혼집은 어떻게 구할 생각이에요? 그 이야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네. 아, 오빠랑 제가 직장 근처에 받은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일단 전세 계약을 들어가려고요. 매매는 앞으로 어느 동네에서 사는 게 좋을지 조금 더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서요. 그건 나도 재민이한테 들었고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아파트 전세금은 어떻게 구할 생각이냐는 거예요. 저희가 모은 돈에 대출로 받을 생각입니다. 재민이가 1억 4천만 원 정도 모아뒀다고 했고 우리가 8천만 원 정도 더 보탤 생각인데 정은 씨네 계획은 어떻게 되나 궁금하네요. 그제서야 저는 예비 시어머니가 하신 질문의 의도를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당황스럽게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돈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보통 이런 문제는 당사자들이 각자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눈 뒤에 당사자 둘이 만나서 의견을 조율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제 친구들 중 누구도 예비시댁에 인사를 가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거나 이런 질문을 받았다는 말은 못 들어봤었거든요. 아, 그게... 저는 그 순간 남자친구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저와 마찬가지로 조금 당황한 기색이 되어서 저와 본인의 어머니를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 표정을 보니 사전에 두 사람이 전혀 합의되지 않는 질문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질문이 들어왔으니 대답은 해야겠죠. 우선 도와주신다는 말씀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서는 많이 도와주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저는 1억 1천만 원 정도 모았는데 이 돈을 보태서 나머지는 대출로 구할 생각입니다. 제 말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남자친구와 예전부터 의논해온 내용이었습니다. 새로 들어가자는 신혼집도 그 기준에 맞춰서 알아본 아파트였고요. 그런데 제 이야기가 끝나기 무섭게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이 확 어두워지시더라고요. 그래도 친정에서 대충이라도 생각하시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부모님이 그렇게 여유로운 형편이 아니셔서 결혼은 저희가 알아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친정에서는 딸이 결혼을 한다는데 한 푼도 도와주실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비 시어머니는 정말로 황당하다는 얼굴로 저를 보고 계셨어요. 하지만 저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사실 전에 남자친구에게도 했었거든요. 부모님이 8천만 원을 해주실 것 같다고 하길래 저는 저희 집에서는 아마 한 푼도 도와주실 수가 없으실 것 같으니 예비 시댁에서도 그 돈을 무리해서 받을 필요는 없다고요. 정말 여유가 되셔서 도와주시는 거라면 감사하게 받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서로 그냥 각자 모아둔 돈으로 해결하자고 말했었죠. 그때 남자친구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돈은 본인 부모님이 예전부터 자식들이 결혼할 때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얼마 전에 남동생이 결혼할 때도 비슷한 금액을 지원해 주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얼마를 가져오든 그건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했죠. 하지만 제가 이곳에 와서 마주한 현실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정은이네는 우리 집이랑 사정이 좀 달라요. 제가 그러자고 했어요, 어머니. 그쪽 집안 사정이 뭐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건 좀 아닌 것 같구나. 어머니, 아니 그렇지 않니? 정은 씨도 내 말 너무 서운하게 듣지 말아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우리가 얼마를 해줬으니 상대방네 집에서도 얼마를 가져와야 한다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옛날부터 결혼이라는 건 집안 대 집안끼리의 만남인 거예요. 그 말은 결혼할 때 양가 부모들이 결혼에 얼마나 진심인지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있는지도 봐야 한다는 말인 거고. 네.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결혼할 때 최소한의 성의 표시를 할 정도의 돈은 보태주셔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지. 자식이 결혼하는데 아무것도 안 들려보낼 생각을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말씀만 그렇게 하신 거지 확정해서 결정하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비 시어머니는 그 뒤로도 한참을 열변을 토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상황은 다 오해에서 빚어진 것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제가 부모님의 의향을 뭔가 오해했거나 그게 아니라면 부모님이 말씀만 그렇게 하신 거지 막상 결혼한다고 하면 얼마가 됐든 도와주실 거라고요. 저는 이 오해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예비 시어머니에게 제대로 들릴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다시 확인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후에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분위기는 이미 어떻게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진 이유였죠. 미안해. 어머니가 뭘 오해를 하신 모양이야. 내가 다시 잘 말씀드릴게. 확실하게 말씀드려. 우리 집에서는 미안하지만 정말 못 도와주신다고 했어. 나도 결혼할 때 부모님한테 도와달라고 말씀드릴 생각 없다고 말했었고 우리 이 이야기 전에 이미 다 끝났던 거잖아. 알지 나도. 정말 미안해.
내가 어머니한테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 어? 자기는 신경 안 써도 돼. 그리고 전에 말했지만 나 우리 집처럼 자기네 부모님한테 도움 안 받아도 돼. 진심으로. 알아. 무슨 말인지. 남자친구는 계속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이 사태를 본인이 잘 수습하겠다며 저를 달랬습니다. 저는 저절로 한숨이 나왔지만 저보다도 더 미안하다며 쩔쩔매는 남자친구에게 더 이상 뭐라고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서 잘 해결하라는 말과 함께 그 대화를 마무리했고요. 제가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던 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정말로 형편이 좋지가 않았거든요. 그나마 제가 대학을 들어간 이후에는 집안 형편이 아주 조금은 나아져서 부모님이 지금 사시는 오래된 아파트 대출금을 다 갚고 하루 세끼 밥 먹을 걱정을 하지 않을 정도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대학도 장학금을 받고 다녔고 그 이후로도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가끔씩 회사에서 주는 보너스를 받을 때마다 용돈을 드리는 형편이었죠. 그러니 시댁에서 뭐라고 한들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돈이 땅을 파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수중에 없는 돈을 어쩌겠어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혼을 하지 않을 생각까지도 했고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혼을 할 때 저희 엄마가 1,000만 원이 든 통장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이게 웬 돈이에요, 엄마? 엄마가 비상금으로 남겨놨던 적금인데 너 결혼할 때 쓰라고. 이걸 주면 엄마는 어떡하고요? 됐으니까 그냥 엄마 쓰세요.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친정에서 주는 돈 한 푼 없이 시집 왔다고 하면 시댁에서도 안 좋게 생각해. 넣어놨다가 너희 필요할 때 비상금으로 쓰더라도 일단 받아둬. 그러면서 엄마는 이것밖에 도와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았기 때문에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엄마가 하도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하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된 시댁에서는 오히려 더 못마땅해 하시더라고요. 아니, 하도 재민이가 좋다고 하니 결혼은 시키는 거지만 도대체 1,000만 원이 뭐야, 1,000만 원이? 심지어 저희보다 1년 앞서 결혼을 했던 동서네에서는 친정에서 1억 5천만 원이나 도와주셨었기 때문에 저와는 더 비교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댁에서 이런 말씀을 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남자친구가 절대로 제 앞에서 이런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라면서 화까지 내면서 말렸다더라고요. 만약 그걸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상황이 또 달라졌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 사건을 계기로 저와 시댁의 사이는 최악이 되었습니다. 마치 혼잣말을 하시는 것처럼 저에게 다 들리게 뭐라고 하시는 시어머니를 볼 때마다 저는 복잡한 양가 감정이 들었어요. 어떨 때는 그래 뭐 요즘처럼 집값 비싼 세상에 친정도움 못 받고 달랑 1,000만 원 들고 온다는 며느리에게 아쉬운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달랑 맨몸으로 시집 온 것도 아니고 저도 1억이 넘는 돈을 해가는데 이렇게까지 안 좋은 이야기를 들어야 하나 싶기도 했어요. 집집마다 사정은 다 다른 법인데 자꾸 친정 이야기를 하시는 게 저도 화가 나고 속이 상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동서네와 자꾸 비교를 하시는 것도 듣기가 힘들더라고요. 정민이네는 벌써 결혼할 때 샀던 집이 2억 가까이나 올랐다더라. 그래요? 잘 됐네요. 그러게 너희도 돈 좀 넉넉하게 가지고 결혼했으면 전세가 아니라 매매했을 거 아니야? 그럼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앉은 자리에서 1억은 벌었을 거고. 에이, 그건 모르는 일이죠. 요즘 오히려 아파트 값이 떨어진 곳도 있다고 하던데. 아이고, 속 터져. 저보다 한참 어린 동생은 벌써 집도 사고 자리도 다 잡았는데 형이란 녀석은 집 하나 없으면서 저런 태평한 소리나 하고 앉아있으니.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건 저희도 동서네처럼 몇 억 가져왔으면 좋았을 거라는 뜻이었죠.
동서네가 친정에서 받아온 돈과 동서가 모아둔 돈을 합치면 2억 5천만 원이 넘었거든요. 거기다 시동생도 대기업을 다니고 있어서 돈을 많이 모아두기도 했었고요. 연봉이 짠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저희 남편과 저와는 애초에 입장이 많이 달랐죠. 저는 그래도 시어머니를 최대한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낳아주신 분이니 조금 속상한 말씀을 하시고 그보다 더 특이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적당히 걸러서 듣고 넘어가자 싶었고요. 무엇보다 남편이 가족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니 저와 시댁이 불화를 빚으면 속상할까 걱정도 됐죠. 비록 지금은 시어머니가 저런 말씀을 자꾸 하셔도 어쨌거나 결국에는 저를 좋게 받아들이실 거라고 믿었고요. 하지만 그런 저의 바람과는 전혀 다르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그중 가장 최악으로 치닫게 되었던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저희 부부가 제일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던 시기에 발생했어요. 남편이 다니고 있던 회사가 어려워지는 바람에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거든요. 남편을 포함해서 과장 위의 직급부터 인원의 3분의 1가량을 잘랐다고 하더라고요. 엄밀히 말하면 퇴사 권유를 받은 것이었지만 그게 사실은 잘린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문제는 이게 제가 회사를 그만둔 시기와 겹치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잘리기 딱 2달 전에 제가 오래 다녔던 회사를 관두고 나와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요리를 좋아하던 제가 시작하려고 했던 것은 건강식 다이어트 도시락 가게였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던 직장은 남편의 회사보다 규모는 조금 더 컸지만 기혼인 여자들이 다니기에는 최악인 회사였어요. 미혼인 여직원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눈치를 주고 육아휴직을 쓴다고 하면 개거품을 무는 곳이었죠. 그나마도 지금은 제가 아이가 없어서 버틸만 했지만 언제라도 아이를 낳는다고 치면 그만둬야 할 것이 뻔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길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지금 다니는 곳이 아닌 또 다른 미래를 생각해야만 했었죠. 그리고 다른 회사로의 이직 대신 제가 선택한 것이 저만의 사업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결정을 한 것은 아니었고 남편과 연애를 하던 시절부터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온 내용이었어요. 언젠가는 나도 내 사업을 할 거다. 회사만 다니는 건 내 꿈이 아니다. 그래, 넌 성실하니까 분명히 잘 될 거다라고요. 사업 아이템도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구상을 해왔던 것이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도 퇴근 후에는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하지만 막상 이런 상황이 오니까 저도 참 난감하더라고요. 심지어 남편 재취업도 생각처럼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서류를 아무리 돌려도 오라는 곳이 없더라고요. 겨우 면접을 본 곳도 떨어지기 일쑤였고요. 어떡하지 여보? 사업은 접고 내가 일단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해야 할까? 아니야. 벌써 가게 자리도 다 알아봐놨고 준비도 오래 했었는데 이제 와서 그만두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래도 내일은 돈 들어갈 일만 남았고 앞으로 자리 잡기까지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투잡 쓰리잡을 뛰어서라도 해결할 테니까. 나만 믿어. 계속 면접을 보러 다니느라 저보다 더 힘들 텐데 남편은 오히려 사업을 접을 생각을 하는 저를 만류했습니다. 자기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해서 돈을 벌어올 테니까 저는 신경 쓰지 말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라고요. 언젠가 저의 창업 계획을 들었던 남편이 그랬었거든요. 너무 좋은 생각이다. 목표가 있는 당신이 부럽다. 나는 여태까지 살면서 이렇게까지 하고 싶은 일이 없었는데 당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게 이제는 내 목표가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를 믿고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해보라고도 말했었죠. 그 말이 얼마나 감동적이던지 그날 남편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때 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남편은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이력서를 돌리고 밤에는 오토바이를 하나 장만해 배달일을 뛰기 시작했죠. 사실 낮이고 밤이고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자는 시간을 빼면 이력서를 쓰고 그 외의 시간에는 모조리 일을 했거든요. 심지어 주말도 없었습니다. 아주버님 배달일 시작하셨다는 게 진짜예요? 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어우, 형, 일 힘들지 않아? 오토바이 조심해서 타. 걱정된다. 남편이 배달 일을 시작했다는 사실은 그 이후로 갔던 시아버지 생신 모임에서 시댁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당연히 시댁의 반응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시동생은 걱정이 된다면서 조심하라는 말만 남겼지만 시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탐탁지 않은 얼굴이었고요. 얼른 회사 다닐 생각을 하라면서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반응은 뭐 말로 할 필요도 없었죠. 하늘이 무너지기라도 한 것처럼 기겁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그런 험한 일을 하냐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충격적인 반응은 바로 동서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머, 저희 단지에도 배달하시는 분들 많이 오는데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막 천둥 치고 태풍 몰아쳐서 휴게한 날에도 배달을 뛰시더라고요. 날씨가 안 좋으면 기사들이 배달비를 더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날에 더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남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저희 남편도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이었고요. 제가 위험하다고 매번 말리기는 하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나가서 뛰는 사람이 저희 남편이었어요. 말하자면 그건 저에게는 아픈 손가락 같은 이야기였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동서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내 배시시 웃더라고요. 그렇구나. 몰랐어요. 그래도 아주버님은 몸 튼튼하셔서 오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네요. 그런 일도 다 체력이 받쳐줘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아마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못한다고 할걸요? 아우, 우리 정민이는 회사 다녀야죠. 연봉도 많이 받는 고급 인력인데. 그죠? 그러고 보면 사람마다 다 자기한테 맞는 일이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순간 그 말에 어이가 없어서 되물었습니다. 맞는 일, 안 맞는 일이 어디 있어, 동서. 누구는 처음부터 무슨 일 한다고 이마에 직장 이름 새기고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 하다 보면 다 하게 되는 거지. 제 말은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냥 아주버님이 의외로 이런 일도 잘하시는구나 해서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얘는 또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해? 그런데 옆에서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오히려 동서의 편을 두시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웃자고 하는 소리에 제가 쓸데없이 예민하게 군다고요. 그러면서 이내 혀를 차셨어요. 너는 애먼 둘째 잡을 생각하지 말고 그럴 시간 있으면 나가서 부업이라도 좀 뛰던가. 아휴, 다른 집은 사위가 회사에서 잘려도 장인장모 인맥으로 다른 데 금방 꽂아주더라. 아니면 하다못해 다시 취직할 때까지 딸한테 용돈이랍시고 생활비도 턱턱 보태주고. 하긴 저희 사촌 언니도 형부 잠깐 일 그만뒀을 때 친정에서 용돈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한동안 조카 영어 유치원비도 대신 내주셨고 거의 1년 가까이 내주셨다고 하시던데. 이건 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더니 여기는 시누이 대신에 동서가 있었습니다. 동서는 묻지도 않은 본인 친척 이야기를 꺼내면서 천진하게 말을 보태고 있었어요. 재민이네는 친정이 못 사니까 이건 뭐 어디 기댈 데도 없고 그러니 애가 밖에서 저렇게 먼지 뒤집어 써가면서 험한 일 하느라 고생하고 있지. 저 일할만 하고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어머니. 아이고, 좋아서 해. 잘났다 그래, 정말. 결국 듣다 못한 남편이 시어머니를 말렸지만 시어머니의 귀에는 그 말이 당치도 않은 헛소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생각만 해도 우라가 치밀어 오른다는 듯이 본인 가슴을 퍽퍽 치면서 숨을 사겼어요. 그리고
어이가 없어서 벙찐 제 앞에서 동서는 한마디를 더 보탰고요. 아, 그러고 보니 아주버님 집 근처가 이 사람 회사 쪽이잖아요. 그쪽으로 도시죠. 이 사람 직장에서도 여직원들은 점심때 사내식당 이용 안 하고 샐러드니 디저트니 배달시키는 사람들 많다던데 아주버님이 오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서 제 딴에는 신기하고 재미있다는 듯 박수까지 치면서 웃는데 진짜 기가 차더라고요. 이건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공감 능력이 지지리도 떨어지는 모질이던가 그게 아니면 저희를 매기려고 하는 말이던가요. 저는 이번만큼은 분명히 후자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평소에도 동서가 좀 남의 눈치를 안 보는 스타일인데다 입에서 나오는 말을 머리를 거치지 않고 내뱉는 타입이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실실 웃으면서 화가 난 게 분명한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는데 이건 누가 봐도 비꼬는 게 분명했죠. 시댁 식구들 아무도 동서에게는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고 심지어 시동생마저도 못 들은 척 귀 닫고 넘기는 게 일상이라 오늘의 이 사태까지 오게 된 것이었고요. 그때 저는 속으로 한 가지를 굳게 결심했습니다. 무조건 잘 돼야겠다고요. 남편이 무슨 일을 하든지와 상관없이 다시는 시댁에서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무조건 제가 잘 될 거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을 설득했어요. 살던 전셋집을 나와서 더 작은 집으로 옮기자고요. 그리고 그 돈을 전부 사업에 투자하자고요. 저는 무조건 잘 될 자신이 있었거든요. 제가 봐두었던 가게 위치는 총 3군데였습니다. 누가 봐도 잘 될 것 같은 자리가 있었지만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포기했던 곳이었어요. 나머지 2군데는 그럭저럭 모아둔 돈과 대출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법한 금액대였지만 첫 번째 가게 자리만큼 성공을 확신할 수는 없었죠. 아예 이 일을 시작을 안 한다면 몰라도 일단 기왕 시작하는 거면 무조건 잘 될 것 같은 곳에서 시작해야겠어. 당신 생각은 어때? 나는 무조건 당신 믿지.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저는 남편에게 여러 각도로 분석한 사업안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을 설득하려고요. 하지만 남편은 그걸 읽어보지도 않고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세상에서 내 부모님 말고 이렇게까지 날 믿어주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내 남편을 봐서라도 저는 이 사업에 성공해야만 했어요. 결국 저희는 최소 한도의 생활비와 아주 작은 아파트 전세금만 남기고 나머지 돈을 모두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메뉴 개발은 이미 끝난 상태였지만 그 뒤로도 틈만 나면 가게에 붙어 있으면서 머리를 싸매고 신메뉴를 개발했어요. 매달 새로 나오는 메뉴도 있었고 SNS로 홍보도 열심히 했고요. 저희 가게는 주 고객층이 SNS에서 정보를 많이 검색해 볼 만한 젊은 여성분들이었거든요. 거기다 요즘 다이어트 도시락은 맛뿐만 아니라 눈으로도 먹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전문 패키징 디자인을 하는 친구를 소개받아서 배달용 용기부터 시작해서 하다못해 냅킨에 들어가는 문구 디자인까지도 전부 신경을 써서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수십 수백 번의 수정을 거치면서요. 남편은 일을 하는 틈틈이 저를 도왔습니다. 배달 일을 하면서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이쪽 생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게 되다 보니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배달을 해야 효율적일지 또 그 배달비를 그만큼 줄일 수 있을지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가게와 배달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였으니까요. 그렇게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5년 동안 저희 부부는 제대로 마음 놓고 놀아본 적이 단 하루도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고요. 정말 미친 듯이 일만 했습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 그 결심을 절대로 잊지 않았고요. 다행인 것은 저희의 그 노력들이 결국 결실을 거둘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운도 좋았었고요. 처음 하나로 시작했던 가게는
얼마 지나지 않아 직영점 3개로 늘어났고 나중에는 10수개의 가맹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이후로도 가맹 문의는 끝없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었고요. 수많은 인터넷 사이트에 저희 가게에 다이어트 도시락들이 입점에 들어갔고 SNS에서도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락이 자리를 잡은 뒤로는 샐러드 포케와 같은 신메뉴들로 확장을 해나갔고요. 사실 사업을 시작한 뒤로 1년 정도는 자주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업에 매달리는데도 그 악몽 속에서는 언제나 저희가 망해서 가게 문을 닫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꿈을 꾸며 불안 속에서 눈을 뜨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주 가끔 비슷한 꿈을 꾸더라도 곧 사실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웃으면서 일어날 수 있었죠. 그 사이에 저희에게는 또 다른 희소식도 찾아왔습니다. 저희 부부가 8년 만에 아이를 가지게 된 것이었죠. 아들이었어요. 여보, 방금 봤어? 성민이 윙크하는 거? 무슨 윙크를 해. 하품한 거 아니고? 아니야, 진짜 방금 나 보면서 윙크했다니까. 이 녀석 이거 날 닮아서 인물도 훤하고 벌써부터 사람한테 윙크하는 걸 보면 나중에 여자들한테 인기 많을 것 같은데? 아이고, 벌써 거기까지 생각하셨어요? 하여간 아빠들은 다들 본인 자식이 제일 예쁘고 잘생긴 줄 안다니까. 팔불출이야 진짜.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내 친구들도 내 프로필 사진에 성민이 사진 보더니 다들 잘생겼다고 했다니까. 그동안 아무리 아이를 가지려고 애를 써도 되지 않길래 2년쯤 전부터는 사실 어느 정도는 마음을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을 내려놓고 나니 거짓말처럼 아이가 들어서더라고요. 너무 아이를 간절하게 바라는 집에서는 오히려 자식이 생기지 않는다던 옛말이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간절하다는 말은 그만큼 스트레스가 크다는 말이기도 할 테니까요. 남편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아이 껌딱지가 되었습니다. 저보다도 더 아이를 좋아해서 요즘은 일하러 나가는 게 싫다고 말할 정도로요. 남편이 아이를 봐주지 않아서 육아를 혼자 하고 있다느니 하는 일은 적어도 저희 집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아이를 안고 있으면 자기가 안고 싶다고 옆에서 난리일 정도였거든요. 아무튼 아들이 태어난 뒤로 저희 집에서는 웃음이 사라질 날이 없었습니다. 그전에도 저희 부부 둘만으로도 물론 행복했었지만 아이가 태어나면서 주는 기쁨은 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행복이더라고요. 어머니, 성민이 돌잔치는 저희 가족들끼리만 하려고요. 그래? 너희 둘째한테 듣기로는 뭐 돌잔치를 호텔에서 한다고? 아, 네. 어디서 할까 고민 좀 했는데 요즘은 거기 돌잔치 패키지가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 녀석도 딸 돌잔치를 거기서 했는데 좋다고 추천했고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벌써 성민이의 돌이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식구들만 초대하기로 하고 돌잔치 초대장을 핸드폰으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시댁에 전화를 걸어서 이 사실을 알렸고요. 시동생에게는 미리 말을 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신 모양이었어요. 저는 일전에 시동생과의 통화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시동생에게 전화할 때 남편이 스피커폰으로 돌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시동생네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이었어요. 형, 성민이 돌잔치를 거기서 한다고? 배달일하면서 호텔은 무슨 쥐들 사는 수준을 생각해야지. 조용히 해. 이거 스피커폰이야. 내가 틀린 말 했어. 요즘 다들 자식 하나뿐이라 그런지 기 안 죽이려고 난리더라. 못 사는 내 친구네도 보니까 기둥뿌리까지 뽑아가면서 분수에 안 맞게 오바를 하더라고. 시동생 목소리 뒤로 작게 들린 혼잣말은 분명 동서의 목소리였습니다. 기겁한 시동생이 목소리를 낮춰서 동생에게 뭐라고 했지만 동서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마도 본인 딴에는 목소리를 줄였다고 하는 말이었겠지만 스피커폰의 음력이 워낙 커서인지 다 들리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냥 화도 나지 않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작 저렇게 말하는 동서는 집에서 놀면서 돈만 쓰고 다니는 중이었거든요. 조카를 낳은 이후로 회사를 관두고 계속 집에서 놀고 있었죠. 드디어 돌잔치 당일 정신없이 손님 맞이를 하고 있는 와중에 동서네가 도착했습니다. 어머, 이게 다 뭐야? 사업 홍보한다고 블로그인지 뭔지 한다더니 어디 후기 써준다고 하고 협찬이라도 받았어요, 형님? 아니, 돈 내고 한 거야. 누가 후기 써준다고 호텔 협찬을 해줘. 저는 연신 믿기지가 않는다는 눈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동서에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여기를 들어설 때까지도 코웃음을 치면서 없는 형편에 무리를 했네 어쩌네 하던 동서였거든요. 그런데 막상 홀에 들어와 보니 상황이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걸 알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아, 가족끼리만 작게 한다고 했는데도 거래처에서 하도 초대해달라고 해서요. 할 수 없이 호텔에 인원 변경하고 정말 가까운 거래처분들만 초대했어요. 여보, 선물 어디다 놔둘지 확인 좀 해달라는데? 잠시만. 호텔에는 참석한 거래처뿐만 아니라 참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내온 선물들도 속속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수십 가지가 넘는 난에 고급 와인 세트, 아기 용품들까지 나중에 어떻게 다 가져갈지 걱정이 될 정도로 선물이 쌓이고 있더라고요. 돌잔치가 시작할 때쯤 동서의 얼굴은 이보다도 더 심각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어두워진 상태였습니다. 입이 떡 벌어져서 아예 다물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시부모님대로 놀라서 말문이 막힌 얼굴이셨고요. 그럴만도 했죠. 친지들 중에 이렇게 좋은 곳에서 돌잔치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특히나 내내 당황한 얼굴을 하고 계시던 시어머니는 코스 요리가 나오기 시작할 무렵쯤부터는 제 손을 꼭 붙들고 아주 놓을 줄을 모르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너무너무 기특하고 장하지 않느냐면서 저희 친정 부모님께 본인이 침을 튀겨가며 자랑을 해대셨고요. 그간 사정을 다 아는 저희 부모님은 그냥 말없이 웃고만 계셨습니다. 보고 있는 제가 다 민망할 정도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 옆에서 남편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죠. 그 다음 날이었어요. 동서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불쑥 저희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일요일 아침부터 갑자기 무슨 일이야? 저희 형님한테 드릴 말씀 있어서요. 뭔데? 저도 형님 사업에 끼워주세요. 생각지도 못했던 그 말에 남편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동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업에 끼워달라고? 이제 놀 만큼 놀았고 저도 형님처럼 사업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 뭘 잘 모르니까 형님이랑 같이 해보려고요. 저 일 잘해요. 아시잖아요. 아니, 동서,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저 그냥 끼워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자금도 보탤게요. 대신 저한테 그만큼 지분도 주시고요. 아마도 그날 호텔에서 받았던 충격이 적잖이 컸던 모양이었어요. 그러면서 동서는 모아둔 돈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부족하다면 친정에서 얼마를 더 빌려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참을 설명했습니다. 두 눈에는 혹시라도 제가 거절할까봐 조바심이 가득했는데 겉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처럼 당당한 목소리로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저는 단칼에 잘라 거절했습니다. 그럴 생각이 없다고요. 사업은 이미 내가 뽑고 오래 같이 일했던 우리 직원들로 다 채워져 있어. 지금은 빈자리도 없고. 자리야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형님이 대표인데 누가 뭐라고 해요? 내 말을 이해를 못한 것 같네. 자리가 있다고 해도 동서랑 같이 일할 생각이 없어, 내가. 돌려 말해서는 도저히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저는 직구로 때려 넣었습니다. 그러자 동서는 믿을 수가 없다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한참 만에 씩씩거리면서 입을 열었어요. 참나, 그까짓 거 뭔 대단한 능력이 필요하다고 사람을 이렇게 무시해요? 끼케야 도시락이나 팔고 운 좋아서 잘 나가게 된 거면서? 맞아.
대단한 능력까지 필요 없으니까 동서처럼 잘난 사람이 굳이 필요가 없다고. 저는 태연하게 웃으면서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동서는 분이 안 풀린다는 얼굴로 테이블을 쾅 내리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심보로 어디 언제까지 잘 되나 두고 보자는 말을 남기고서요. 저희끼리 대화하라며 자리를 비웠던 남편이 동서가 나가는 소리에 무슨 일이냐며 다시 거실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여유가 생긴 뒤로는 어지간한 일에는 화가 나지도 않더라고요. 그게 돈이 주는 또 다른 장점이기도 했죠. 하지만 동서는 본인이 했던 호언장담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기어이 자기도 사업을 해보고 싶다면서 대출까지 받아서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하필이면 제가 하는 도시락 사업을 똑같이 따라해서요. 하지만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2년도 채 못 가서 임대료도 못 낼 정도로 완전히 망해버렸거든요. 사실 1년을 지날 시점부터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걸 수습하느라 또 무리해서 대출을 받는 바람에 이제는 손 쓸 수도 없을 지경이 온 거였죠. 재수 씨 가게 때문에 난리도 아닌가 봐. 정민이는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말렸었다더라고. 그랬대? 그것 때문에 하도 싸워서 지금 이혼 직전이라고 하더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사업이기도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망할 수도 있다는 걸 왜 모르고 있었을까요? 동서가 보기에는 제가 준비도 없이 가게를 시작해서 운이 좋아 대박이 터진 케이스로 보였을 테니 그럴만도 하다 싶었습니다. 실상은 회사를 다니던 20대 중반부터 언젠가는 제 가게를 차리겠다는 일념으로 준비를 해왔음에도 그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도 말이에요. 결국 동선에는 이혼 위기까지 가서 현재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가게는 이미 한 달 전부터 문을 닫은 채로 임대를 내놓은 상태였고요. 참, 몇 달 전에는 시어머니가 어떻게 동서 가게를 살릴 방법이 없겠느냐고 저한테 전화를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방법이 없다고 딱 잘라 말했죠. 그리고 동서는 사업을 해선 안 되는 사람이라고도 말씀드렸고요. 그 전화를 끊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과 5년 사이에 이렇게 입장이 뒤바뀌게 된 게 저에게도 참 꿈만 같은 일이구나 하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다 시어머니와 동서의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앞으로도 그날의 교훈을 잊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려고요. 여기까지가 저희의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